신소재공학과 공대생들이 들려주는 반도체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도체 알려주는 남자 바날람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및 이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든 램지처럼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 적정 시간, 알맞은 재료, 더 나아가 마이야르 반응과 레스팅 같은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어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곱셈, 나눗셈, 덧셈과 뺄셈부터 알아야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도체를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알아야 할까요? 그 출발은 양자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자역학,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학자인 슈레딩거를 떠올리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하나의 실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담긴 병을 놓은 후 병을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치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장치가 방사선 물질이 튀어나오는 것을 감지한다면 장치가 독극물이 담긴 병을 깨뜨리고 결국엔 고양이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1시간마다 50%의 확률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상자 안에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1시간 후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슈레딩거에 의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결과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결정한다. 이는 하나의 양자가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띌 수 있고, 관측 후에 양자가 띄고 있는 상태는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에 대한 확률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슈레딩거가 제안한 실험이지만, 오히려 양자 물리학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의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 그 중에서도 주로 원자와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란 간략하게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도체에 사용될 재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자라는 녀석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원자핵의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라는 녀석은 입자이지만 파동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전자와 같이 입자이면서 파동과 같은 성질을 띠는 녀석들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해내기 위한 학문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즉 양자의 시각화가 가능한 파동역학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입자의 파동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아무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즉, 원자 속에서 전자는 그 내부의 정해진 궤도만을 따라 존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원자 내부에는 수많은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원자 속의 빈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부분 떨어져 있으며, 이 부분들의 물리량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끊어진 형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끊어진 물리량을 우리는 양자라고 부릅니다. 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자란 원자, 밀입자, 광자 등 어떤 물리량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물리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양자역학이란 이러한 미시적인 대상들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며 눈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양자역학과 반도체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복잡한 학문인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야 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원자는 양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원자핵을 따라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정해져 있다 라고 했었죠. 이러한 궤도의 대략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한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즉,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레벨들은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원자핵을 들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도 정해져 있고, 철 원자의 원자핵을 들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 또한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 두 원자에서 정의된 에너지 레벨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자가 서로 만나게 되면, 수많은 원자들이 서로 만나 하나의 물질을 이루게 된다면 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들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다른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 이제부터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는 각 에너지 준위들은 원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로 얽히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밴드, 즉 띠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지 않는 원자의 빈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빈 공간들 역시 각 원자들이 모임에 따라 마찬가지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부르죠. 이 에너지 밴드와 에너지 밴드 갭은 물질마다 다 다르게 갖는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될 반도체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녀석이 됩니다. 왜냐고요? 어떠한 물질의 에너지 밴드와 에너지 밴드 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도체가 될지, 부도체가 될지, 그리고 반도체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어떤 한 물질의 고유값인 에너지 밴드 갭이 적당한 물질을 이용하면 변화시키는 환경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아닌 A 원소로 된 물질과 B 원소로 된 물질을 같이 사용해서 에너지 밴드 갭을 원하는 만큼 조절하여 반도체가 아닌 두 물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죠. 에너지 밴드와 에너지 밴드 갭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이 반도체가 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반도체가 될 수 없는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한 원소를 금속, 절연체, 반도체로 결정해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가 생각해낸 페르미 함수와 페르미 준위는 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에너지 밴드 이론과 그에 따른 물질의 전도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알려주는 남자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